안녕하세요. 저는 12회 변호사 시험 민사법 기록형에서 표준 점수 131.48점을 맞아 전국 20등 정도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고득점을 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민사 실력보다는 저만의 기록형 시험 풀이 방법이 더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제가 민사법 기록형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었는지 설명드리고 가장 도움되었던 방법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는 법 실력을 향상시켜주는 강의가 아니라 민사법 기록형에 적용되는 실전 팁에 관한 강의입니다. 법리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고 실전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만 있습니다. 우선 이번 시험에서 제가 실제 적었던 메모입니다. 시험이 시작하면 종이를 반으로 접고 또 반을 접어서 4칸을 만듭니다. 그리고 첫 번째 칸에는 상담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문제 상황을 도식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칸에는 청구 원인을 적습니다. 청구를 적고 청구 안에서 요건 사실별로 그에 해당하는 사실을 적습니다. 세 번째 칸에는 항변을 적습니다. 항변을 적고 반박이 가능한 것은 빨간색 펜으로 X 표시, 법리 등을 적습니다. 마지막 칸에는 최종 결론을 적습니다. 금액이라면 액수와 언제부터 이자가 발생하는지와 같은 내용을 적습니다. 색깔은 우선 검은색으로 정리를 하면서 항변 반박 내용이나 최종 결론과 같이 중요한 부분은 빨간색 펜으로 적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사용한 기본적인 메모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민사법 기록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록의 일부만 보면서 하나의 청구에 대한 메모를 끝내놓고 결론까지 낸 다음에 청구를 보는 것입니다. 민사법 기록형은 어렵고 시간도 부족하고 양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번에 모든 청구 내용을 파악해서 메모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괜히 앞 청구에 관한 내용이 뒷부분에 나올까봐 결론을 내지 않고 모든 기록을 읽은 다음에 메모를 작성하면서 결론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풀면 체감 난이도가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하지만 청구 하나씩 끊어서 그에 해당하는 기록을 읽고 메모를 쓰고 그 청구에 대한 결론까지 낸 다음에 이제 완성된 청구는 완전히 잊고 다음 청구에 대한 내용을 읽고 정리하면 문제가 훨씬 쉬워집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담 내용 부분도 청구 1에 대한 내용만 읽고 이에 해당하는 기록 내용으로 넘어가서 청구 원인과 항변, 재항변, 결론을 모두 도출합니다. 그리고 다시 맨 앞에 상담 내용 부분으로 가서 청구 2에 대한 내용만 읽고 이에 해당하는 기록 내용으로 넘어가서 청구 원인과 항변, 재항변, 결론을 도출합니다. 이런 식으로 풀면 더욱 쉽게 풀 수 있습니다. 한번 10일의 기록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청구, 이 부곡동 토지와 관련된 청구, 이 1번 부분을 읽습니다. 그리고 이걸 읽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만 읽은 다음에 넘어가서 이 사건 관계인의 주장에서 이 1번 청구와 관련된 부분만 또 읽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희망사항으로 가서 또 부곡동 토지와 관련된 부분만 읽고 이제 기록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부곡동 토지와 관련된 기록까지만 읽고 메모를 정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청구 원인, 항변, 결론을 도출해냅니다. 이렇게 하나의 청구를 완성시켜 놓고 다시 맨 앞에 이 상담 기록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명일동 토지에 관련된 부분 상담 내용, 그리고 사건 관계인 주장, 의뢰인 희망사항을 읽고 이에 해당하는 기록으로 다시 넘어가서 1번 청구와 마찬가지로 청구 원인, 항변, 재항변, 결론을 모두 도출합니다. 이런 식으로 청구를 하나씩 메모를 끝내놔서 결론까지 도출해낸 다음에 다음 청구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1회가 아니라 12회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출제되었는데 이 상담 내용에 이 1번 청구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고 희망사항이 나와 있고 사건 관계인 주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까지만 읽은 다음에 다시 이에 해당하는 기록으로 넘어가서 이 1번 청구에 관한 내용까지만 읽으면서 메모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번 청구가 끝나는 부분인 이 납품 계약서부터는 더 이상 읽지 않고 다시 이제 여기까지 결론을 낸 다음에 2번 청구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12회 기록을 직접 풀어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청구 부분만 읽으면서 도식화를 합니다. 도식화만 잘하면 무엇을 청구해야 하는지 보이고 무엇을 청구하는지만 찾으면 저희가 외운 요건 사실을 대입하고 항변은 저희가 공부한 법리만 적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식화를 해서 원고가 무엇을 청구해야 하는지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간을 가장 많이 써야 합니다. 우선 이 1의 가 부분을 보면은 원고가 2020년도에
김정건으로부터 곡성리 토지를 매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이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일단 1번 청구를 표시하겠습니다. 이 1번 청구를 쓰기 전에 저는 이 왼쪽 맨 구석에 소재기일을 씁니다. 소재기일은 앞에서 주어져 있는데 여기서는 2023년 1월 13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효 문제나 제척기간 문제 등과 같이 중요할 때가 많으므로 까먹지 않기 위해 이렇게 한쪽 구석에 써두고 시작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도식화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토지를 매수했으니까 원고가 김정건과 이렇게 선이 연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혹은 인도 청구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의 나 부분을 보면은 김정건과 이민국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아직 여기서 바로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 찾아내면 좋지만 이 부분은 뒤에 기록 내용을 보면서 혹은 관계인의 주장을 보면서 더욱 구체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마 예상되는 것은 2000년도 이런 연도가 나오니까 이 취득시효 부분이 나올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을 보면은 이 뒤로도 이민국으로부터 이 등기를 위조해서 정진선, 배승구, 은행, 박성현 등의 문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도식화를 하자면은 이런 식으로 이 순서대로 정진선, 배승구, 은행, 박성현 이런 식으로 도식화를 마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뢰인의 희망사항을 보면은 결국 이 여기에 있는 등기를 모두 지워서 깔끔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등기를 지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은 채권과 물권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이라면 사실 상대방이 누구인지 간에 이렇게 원고 입장에서 이 김정건뿐만 아니라 자기와 화살표가 이어져 있지 않은 사람에게도 이 물권과 관련된 것이라면 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적 청구권이라면 거래 상대방에게 밖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화살표로 연결된 김정건에게 밖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이민국, 정진선, 배승구, 은행, 박성현 모두에게 어떠한 주장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럴 때 활용하는 것이 채권자 대의권이나 채권자 취소권입니다. 이 두 가지가 들어가면 기록의 난이도가 높아지는데 미리 이런 경우에 채권자 대의권 또는 채권자 취소권을 적용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런 고난이도 문제에 쉽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이민국에 대해서는 이 김정건의 상속인, 현재 김정건이 사망한 상태이므로 상속인을 대의해서 청구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때도 이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김정건이 또 어떠한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때도 현재 저희가 새로 원고가 이민국에 대해 이 채권자 대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찾아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다시 대의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원고는 이제 이 대의권을 활용해서 소유자인 이민국을 대의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찾아냈으면 사실 그 뒤로는 다 쉬운 법리이기 때문에 어려웠던 1번 청구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식화를 끝낸 뒤에는 이제 저희가 항상 계속 연습했던 요건 사실과 항변에 대한 법리를 적으면 됩니다. 근데 처음 기록형을 풀 때는 이렇게 대의를 찾아내는 것도 어렵고 대의의 대의를 찾아내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연습하는 것이 저희가 사례형과 객관식 시험 공부와는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건 관계인의 주장에 나온 항변은 모두 반박할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항변 하나마다 법리가 하나씩 있으므로 모두 점수가 됩니다. 근데 이 사건 관계인의 주장은 직접적으로 나와 있어서 찾기는 쉽지만 또 너무 짧은 글로 되어 있어서 놓치기도 쉽습니다. 이 가 부분을 보면은 여기도 항변이 3개가 있습니다. 일단 이 가장매매라는 항변, 그리고 여기는 중단되었거나 포기되었다. 이것도 다 각각의 항변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메모에 항변에 해당하는 부분, 여기에 이민국 항변이니까 이민국 항변을 적고 항변을 하나씩 다 적어줍니다. 1번 항변, 가장매매,
2번 항변 취득시효 중단, 3번 항변 시효이익 포기. 이런 식으로 일단 말한 걸 다 적어주고, 그리고 이 나머지 사람들이 하는 말은 첫 번째로 등기 신뢰입니다. 사실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상태에서는 뒤에 기록을 보지 않고도 바로 배척되는 항변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런 항변이 있는데 그런 거는 바로 여기서 지워줍니다. 예를 들어 이 채권자 대위권에서 피보전 채권을 이 제3채무자가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피보전 채권이 가장 매매라는 이 항변은 아예 불가능하므로 이런 거를 X 표시를 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등기 신뢰도 이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가 있으므로 그 판례를 쓰기 위해서 뭐 키워드 정도만 적어놓고 이렇게 X 표시를 쳐줍니다. 이렇게 상단 부분을 보면 도식화와 항변 일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뒤에 구체적인 기록을 보면서 청구 원인을 요건 사실에 맞게 정리하고 나머지 항변 및 재항변을 찾아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문제로 넘어가서 이 뒷부분은 나중에 볼 생각을 하고 쭉 기록으로 넘어갑니다. 우선 등기부를 보면은 이 박성현은 가압류인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이렇게 부기등기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각각 법리가 숨어져 있는 것을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승낙을 구해야 되고 이 부기등기의 경우 주등기를 말소해야 되고 상대방은 이 저축은행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배승구의 경우 이 주등기가 이 말소되었으므로 얘는 피고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도식화에서 이 배승구는 피고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렇게 지워주면 되고, 박성현은 승낙을 구해야 되므로 승낙을 적어주면 됩니다. 사실 이러한 숨어있는 법리를 찾는 것은 민사기록형 시험에서는 고득점과 초고득점을 나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도식화를 해놓고 무엇을 청구해야 되는지만 땄더라도 이미 충분히 합격 점수를 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이렇게 가압류는 승낙을 구해야 되고 주등기 말소 그리고 이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청구 이런 걸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도식화 연습이 되지 않는다면 아예 이런 거를 사용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기록형 시험에서는 이 도식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런 식으로 쓸 것들을 찾아내면서 기록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 판결을 보면은 이 소위등 청구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확정 판결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면은 이 정진선이 이게 위조된 사실을 확정 판결이 된 것을 알 수 있고 이 위조 사실을 이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넘어가면은 이제 이 원고와 내용 증명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김정건이 계속해서 점유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여기는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점유 취득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위등 청구권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는 청구 원인을 정리해야 됩니다. 우선 이민국에 대한 대의 청구를 정리하겠습니다. 채권자 대의의 이 요건 사실을 암기하고 있어야 하는데 피보전 채권, 보전의 필요성, 피대의 권리, 불행사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바로바로 대입시켜줍니다. 우선 이 피보전 채권은 방금 도식화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소위등 청구권, 매매 소위등 청구권입니다. 따라서 이 매매 소위등 청구권을 적어주고 이 구체적인 내용은 앞에 기록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 부분 2020년 3월 10일 매매라는 이 부분이니까 어차피 나중에 다시 넘어와서 보면서 답안지에 적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페이지만 적어줍니다. 그리고 이 보전의 필요성은 이 소위등을 받기 위해서는 얘를 말소해야 되니까 보전의 필요성은 별 이유 없이 인정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인정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대의 권리인데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듯이 이 20년 동안 점유여서 얘는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인 것을 알 수 있고 얘도 페이지 번호만 적어놓고 다시 와서 보면서 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행사 부분도 빠뜨리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어줍니다. 또한 메모를 할 때 빠뜨리기 쉬운 부분을 이렇게 적어주면 좋은데 여기서도 사실 매매 소위등을 김정건에 대해서는 안 되고 김정건이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상속인을 대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도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청구 원인을 쓸 때 김정건이 사망하였다는 사실, 상속인으로 누구누구가 있다는 사실, 이런 사실 한 줄만 쓰면은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부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메모에 간략하면서도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적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청구 원인 부분은 끝났습니다. 이제 뒤에 항변 내용을 봐야 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항변이 나와 있는데 이게 가장매매 부분은 이미 탈락되었고 이 중단 부분을 보겠습니다. 얘는 이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통해서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저희는 또한 이 매매 소위등 청구로 인한 답변서는 중단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취득 시효에 관한 부분이 이 소 중에 나와야 된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 판례를 이용해서 이 중단을 배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효 이익 포기도 단순한 이 매수 제의로는 포기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모두 배척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항변을 배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넘어가면서 또 다른 항변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등기를 신뢰했다는 부분이니까 이미 배척한 내용이고 여기에는 한 가지가 더 추가로 나오는데 이 부분에 보면은 원고가 토지의 소유자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점수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 시험에서 저는 이 부분도 적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항변처럼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이더라도 적어두고 배척을 했습니다. 소유자가 아니라는 항변, 이걸 어떻게 배척했냐면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대로 저희는 대위를 이용해서 말소를 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도 간략하게라도 적어서 배척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보면은 내용은 끝이고 상속인에 관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냥 페이지 수만 적어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상속인을 찾아서 대의를 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 첫 번째 청구의 기록 끝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정리한 내용과 이 내용을 다시 보면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여기서 받아들여진 항변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는 따라서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이 김정건의 상속인을 대의하여 이민국에게 소위등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 이 청구권을 대의하여 정진선, 은행, 박성현에게 말소 등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 원인이 하나 더 나와야 되는데 이제 나머지 사람들입니다. 일단 이것도 채권자 대의권이니까 이 피보전 채권은 이거를 사용합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저희는 이 앞에 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답안지에는 이 이민국에 대한 청구부터 적는 것이 좋습니다. 이민국에 대한 청구를 적고 이제 이 2번 청구를 적으면서 1번 청구를 인용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적으면 답안지를 훨씬 깔끔하게 적을 수 있고 시간도 많이 단축됩니다. 마찬가지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고 세 번째로 이 피대의 권리는 소유권에 기한 말소 청구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이민국이 불행사하고 있으므로 이것도 다 1점 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 적어주고 답안지에 옮겨주면은 1, 2번 청구가 끝났습니다. 이제 결론 부분을 보겠습니다. 결론 부분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 이민국 상대로는 소위등, 정진선, 소위등 말소, 은행, 저당권 말소, 박성현, 승낙 의사표시 이런 식으로 결론을 적어주면 됩니다. 근데 제 실제 메모에서 볼 수 있듯이 사실 이렇게 뭐 계산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거나 단순히 처음에 구했던 청구가 똑같다면 이 결론 부분을 굳이 적지 않고 그냥 바로 이 앞에 내용을 통해서 보면서 답안지에 옮겼습니다. 계산이 필요한 부분은 정리하면서 지우면 좋지만 굳이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부분이라면 굳이 안 적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